마지막 카드, 국토부 캐비넷 안에 있는 가장 마지막 밑장 카드가 요거 나오면 저는 나올 거 다 나왔다. V자로 가든 L자로 가든 가야 될 점은 바닥은 찍어야 된다.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겠지만 전고점을 넘기는 어려울 거다. 예전처럼 모두가 다 오르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근데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대책이 결국은 양도세 면제. 네. 예. 그 세제를 완전히 그게 이제 저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에 네, 나왔죠. 그 정책이 나오면서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네. 결국 마지막은 세금 면제. 이번에 마지막 사는 카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이게 나와야 그게 매수 신호 혹은 바닥 신호 아니겠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아마 당장은 안 나오고요. 그거는 가장 마지막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 부동산에 대한 규제 해제 요것이 해소된다 해도 그때 매수가 아니라 이제 단계까지 타이밍에 왔다. 들어왔구나. 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죠.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을 풀었는데 그래도 집값이 떨어져요. 야, 큰일 났는데? 마지막 카드, 국토부 캐비넷 안에 있는 가장 마지막 밑장 카드가 양도세 특례거든요. 5년간 양도세 면제. 요거 나오면 저는 나올 거 다 나왔다. 이제 더 이상 정부는 나올 게 없다. 그 전에 이제 대출 규제도 풀릴 거고요. DSR도 풀리고 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요거거든요. 그럼 요거 나온다.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뭐냐면 참고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집을 산 사람들은요. 2018년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5년 동안. 그 만약에 6년째 되는 애 팔면은 6년째부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만 내는 거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럼 2005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년이 올해로 마감이 돼요. 그럼 2022년까지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인데 네. 내년도에 내가 만약 판다 그러면은 올해와 내년의 갭만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샀을 때서부터 모든 거를 내년도 새롭게 기산이 되는 거죠. 새롭게. 네. 내 그럼 상가격이 2013년에 아니라. 샀다. 2018년까지 발생한 거는 감면. 근데 2019년부터 발생한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봐요? 그동안에 거래된 걸로? 뭐 그런 거로 보겠죠. 올해 시가리로. 거래된 평균 값으로? 그렇죠. 그걸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는 거죠. 그냥 어마어마한 혜택이군요. 그냥 돈을 주는 거네, 세금을. 그냥 주는 거죠. 보통 우리 양도세가 가장 무섭잖아요. 중과세. 그죠? 몇 프로죠? 양도세가 기본 세율이 6에서 45%인데 5년 미만은 다주택자 되게 조정 대상 높잖아. 지역에 강남 같은 경우에 규제 지역에 2주택자면은 20%포인트, 3주택은 30%포인트 붙으니까 최고 75%, 지방세까지 82.5%가 붙거든요. 10억 벌었는데 7억 정도 세금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냥 막 사야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사는 맞습니다. 시점이네요. 도장을 딱 찍어주거든요. 계약서에 이렇게 파란색 도장을 찍어줍니다. 양도세 특례 대상에. 그거는? 그게 아까 뭐 암행어사 뭐 마패처럼 딱 찍어줘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5년 동안 양도세 안 내고요. 더 좋은 건 5년이 지나도 지난 시점부터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주택 수도 빠져요. 그러니까 중과세도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사신 분들은 진짜 엄청난 마패 하나를 받은 건데 그게 나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빨리 안 꺼내죠. 제일 마지막에. 근데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속도가 너무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그 하락 패턴으로 보면 4년, 5년 후에 맞습니다. 다시 반등하는데 네. 지금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1, 2년 내로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V자 반등을 하느냐 L자 침체로 가느냐인데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V자로 가든 L자로 가든 가야 될 점은 바닥은 찍어야 된다. 바닥을 찍어야 된다. 바닥을 찍고 V자로 가느냐 L자로 가느냐인데 저는 L자에 약간 무게중심을 조금 더 두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정부 대책이 나온다 해도 나온다 해도 물론 어느 정도는 올라갑니다. 뚝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데 사람 마음이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한 30% 이상 떨어지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50%면 무조건이고. 근데 자 다시 올라가 가지고 반등을 하잖아요. 10억짜리로 예를 들면 10억 아파트가 7억, 6억, 5억으로 떨어지면 사겠다. 그럼 다시 반등을 해서 8억, 9억, 다시 10억이 되면 살래.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겠지만 물론 L이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L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L로 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겠지만 전고점을 넘기는 어려울 거다. 전고점을 넘으려면 우리 심리적으로 또는 그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이 좀 반영이 돼서 요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화폐 가치도 그렇잖아요. 요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빨리 V자로 떨어져서 2023년에 내년에 2023년에 하반기에 V자로 반등한다? 하반기에 다시 전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금리 인하 속도도 그렇게 빨리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 상반기에 멈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멈추면 바로 빠르게 하락으로 가느냐?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 일정 기간 보합을 유지하다가 내려가도 한국은행이 한 4%까지 간다라고 본다면 다시 우리가 기대하는 2%, 1.5% 수준까지 떨어지려면 0.25씩 8번에서 10번은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한국은행이 급하면 이제 0.5도 떨어뜨리겠지만 1년에 몇 번 한다고 과연 떨어뜨리는데 저는 2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빨리 떨어져도.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2025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은 돼야 저는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게 더 L자로 갈 수도 있고요. 반등을 할 수도 있는데 2023년에 저는 V자로 전고점을 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세금 면제라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의 이러저러한 대책으로 혹시나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집을 새로 샀다가는 그때는 그렇죠. 낭패를 겪을 수 있다. 낭패를 겪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저는 양도세 특례 물건이 나오면, 특례 조건이 나온다면, 규제 해제가 나온다면 한 30% 이상 하락한 금매물은 저는 충분히 노려봐도 된다. 이 정도 혜택을 주는데 이걸 줬는데도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보니까 이제 가구 수도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고령자 인구 늘고 뭐 이러면서 인구 구조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데 집값이 지금처럼 갈 수 있겠느냐, 오를 수 있겠냐, 일본과 같은 어떤 그냥 소비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투자처가 아닌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 목소리도 저는 귀는 기울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일본처럼 갈 수도 있고요. 저도 일본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일본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예의주시는 하는데 똑같이 갈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은 분분한데 아니 갑자기 그 일본 다녀오셨다니까 네. 부동산을 조사하러 가셨나요? 관광으로 가셨나요? 저는 미팅하러 갔죠. 부동산. 갑자기 궁금해서. 출장을 뭐 빙자한 여행도 조금 있긴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일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이 일본을 좀 많이 따라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광복하면서 8.15 여기가 또 8.15네요. 8.15 하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시스템이 많이 적용이 됐고요. 우리 경제 사회적으로 일본을 좀 많이 따라가서 저는 20년 후에 우리 모습이 아닐까 하는 좀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은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일본을 보더라도 제가 일본 부동산 이제 법인하고 미팅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잃어버린 20년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본 현지인이 느끼는 잃어버린 20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과거에 일본이 경제 2위 대국이던 시절이 있었지. 그러다가 경제 위기가 왔어. 다 과거 얘기예요. 과거. 이게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에 끝나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 옛날 옛적에.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어렵게 됐어. 지금은 이제는 그런 시절은 없어. 그게 저는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잃어버린 20년은 과거 일이 돼버렸구나. 이제는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시절이 됐구나. 물론 도쿄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좀 약간 불안한 마음은 있어요. 불안한 마음은 있는데 저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인구도 줄어들지만 당장은 아니겠지만 물론 주택 구매 연령이 40에서 69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어도 바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는데 두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는 게 하나는 우리 2030 세대들이 연끌을 많이 했잖아요. 네. 본의 아니게 좀 이번에 많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10년 후에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이 미리 사서 해버렸기 때문에 10년 후에 가수요가 저는 미리 왔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허리층이 약해져 있다. 수요가 굉장히 좀 약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기정사실이라면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하고 지방이 저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 좀 죄송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도 지방에서 광역시, 그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 대구 이런 광역시들, 대전 광역시들하고 서울 수도권 지역은 좀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처럼 모두가 다 오르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것들 어쨌든 계속 공급 물량이 들어올 거로 계산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그 뭡니까 공약 가운데서도 그 3기 신도시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물량을 늘리겠다 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의 진척 상황 이런 것들은 어떻게? 왜냐하면 또 이게 다 멈추게 되면은 몇 년 후에 또 뭐라 그럴까요? 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 아니냐? 상승이.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이게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고요. 공급 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정부 기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 9월 추석 전만 하더라도 아니야. 공급은 부족해. 장기적으로 계속 공급해야 돼라는 게 정부 기조였거든요. 제가 그 간담회 가가지고 국토부 차관한테 질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집값이 지금 꺾일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꺾이는 시작이었으니까 집값이 꺾이고 하락이 되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급 계획들이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공급을 미리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시 공급이 부족해질 수도 있으니까 꾸준히 일관성 있게 공급을 하겠다. 그때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속도 조절론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빠르게 공급해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겠다. 연착륙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거의 경착륙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저는 필요해 보이고요. 정부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토지 보상도 하고 추진하는데 나머지 물량들 3기 신도시 외에 그 작은 택지들 많이 개발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저는 상당 부분 늦춰질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공공 재개발도 포함해서 서울은 저는 꾸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은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가 한 4만 7천 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2만 5천 호 정도, 2023년 내년에 2만 5천 호 정도. 그것도 많이 나와서 그렇고요. 1년, 2년 더 지나면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한 15년 걸리기 때문에 서울 재건축 재개발은 좀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새로 분양하는 그 아파트들, 근데 이것은 분양가가 그럼 내려가는 그 주변 시세만큼 경쟁력 있게 내려서 분양할 거냐, 아니면 지금의 뭐 비슷한 가격으로 할 거냐, 이게 또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원래는 경쟁력이 있죠. 3기 신도시 추정 분양가만 해도 원래는 주변 시세 대비 70% 수준이니까 경쟁력이 상당했는데 주변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경쟁력을 잃어버렸거든요. 오히려 둔전주공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둔전주공이 경쟁력이 있어요. 입지도 좋고요. 미니 신도시에 평지에 학교, 교통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청약 경쟁률이 낮았냐면 물론 기대보다 분양가가 조금 높았던 것도 있지만 저는 분양가가 높았던 게 아니라 주변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헬리오시티가 23억 8천까지 갔었거든요. 네. 2021년 뭐 가을에 지금 뭐 16억, 15억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둔촌주공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전용 84가 이제 13억대였는데 경쟁력이 있었는데 더 좋은 아파트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헬리오시티를 사지 싸지면 지금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둔촌주공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3기 신도시도 분양가는 저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변 시세가 떨어지니까 수요자 측면에서는 굳이 해야 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기다렸다가 살까라는 심리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심한 경우는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이 부동산 사업장들,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자꾸 부도들이 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걱정들. 근데 그 이제 레고 사태로 일단 불거졌다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 둔촌주공이 또 다시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 혹시나 미분양이 되거나 해가지고 PF 자금을 못 갚게 되면은 맞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해요. 저는 뭐 둔촌주공 자체가 이게 문제가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설사 미분양이 나더라도 미계약이 돼서 미분양이 나더라도 그냥 뭐 선착순하면 둔촌주공은 저는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둔촌주공보다 경쟁력이 약한 단지들, 다른 곳들. 입지나 가격 경쟁력이 약한 단지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라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고요.
아마 2023년에 저는 문제가 좀 터질 것 같습니다. 좀 경쟁력이 약한 또는 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은 부도가 좀 많이 날 것 같고요. 사업장별로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는 뭐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 같고 2023년, 2024년 시장만 본다면 지금 미분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 줄도사는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회사들도 리스크 관리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수요자들은 뭐 냉정합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나는 굳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추세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미분양도 우리가 바닥의 시그널을 보는 하나의 시그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이 4만 7천 호 정도 되는데 미분양이 5만 세대가 넘으면 좀 위험하다. 전국이 10만 세대가 넘으면 매우 위험하다. 수도권이 3만, 전국이 10만 미분양 요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 전국 10만, 서울 수도권 3만 요 숫자가 나오느냐도 저는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이 부동산 PF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건설사들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오는 뉴스들을 통해서 이 증권사들이 그럼요. 각 증권사마다 수조 원씩 맞습니다. 이건 뭐 각 증권사 부동산 PF 치시면 뉴스가 나오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손해보험 업계도 맞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호황기 때 그게 큰 맞습니다. 수익을 갖다 주다 보니까 돈 쉽게 벌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인한 어떤 강한 충격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그거는 피해야 되는데 저는 피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시스템 걱정은 위기로까지 갈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정부도 긴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니까 소비가 감소되고 경제에 안 좋고 역전산안이 생기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금융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빠르게 지금 규제를 풀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가 절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효과가 좀 덜 나올 뿐인데 정부는 더 빠르게 이렇게 반응을 할 것 같고요. 12월 달에도 뭐 지금 계속 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있잖아요. 1월 달에도 풀어준다라고 하고 지금 계속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만은 막아야겠다. 금융으로 불길이 번지는 거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아마 지금 속도로 떨어진다면 우리 앞서서 뭐 양도세 특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건설사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건설주 들고 있으신 분들 걱정이 많은데 걱정이 태산이죠.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어쨌건 이 부동산 PF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업황 자체가 뭐 이러저런 대책이 나온다 해도 그게 팔릴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어요. 점점 커지죠. 네. 처음에는 아니야, 좀 기다려 보자, 괜찮을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불안감이 거의 이제 확신에 가까이 번지고 있고요. 건설회사들 이제 뭐 벌써 세웠겠지만 내년도 2023년도 계획을 보면 긴축이 1순위거든요. 그래서 아직 사업을 하지 않고 그 토지 부지를 확보한 곳들은 부지 지금 매각에 굉장히 많이 나서고 있고요. 사업 일정을 이제 6개월 정도 늦추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6개월은 지켜보자. 적어도 금리 인상은 멈춰야 되지 않겠냐.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더라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굉장히 더 발빠르게 건설회사들도 막 구조조정, 빠른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정부도 더 빨리 개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증권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뤄서 상당히 그 부동산 PF의 그 리스크가 열려 있다 이건 알았는데 네. 오늘 뉴스 보니까 손보업계도 2021년 말 기준으로 16조 6천억이네요. 네. 뭐 이금융권도 걸려 있고요. 그래서 저축은행까지 하면 저축은행까지 해서 진짜 모든 금융권이 왜 이게 굉장히 땅짓고 헤엄치기였거든요. 2021년만 하더라도 선당후금이었잖아요.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 고민 안 하고 막 청약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그 사업지들도 다 청약이 완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조건 되는 분위기. 아니 이 분위기. 그에다가 미국이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린다고 그 당시로는 했기 때문에 2, 3년 시간이 있어. 지금 충분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금 모든 계획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이제 선분양 하잖아요. 네. 건설 전에. 네. 근데 이거를 좀 후분양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글로벌리 외국 같은 경우는 먼저 건설한 그렇죠, 다음에 분양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선분양 제도가 사실은 약간 특혜죠. 그래서 건설회사한테도 특혜고요. 사업 확장할 수 있도록 자금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는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 건설회사들은 땅을 이제 PF 대출로 하잖아요. 내 돈 안 들이고 대출 받아서 땅을 사고 선분양을 하죠. 계약금이 들어오고 중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으로 짓잖아요. 그 남는 돈 가지고 가고 자기 자본을 별로 안 들이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선분양 제도.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건 있죠. 이렇게 해서 많이 지으니까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계약자 입장에서도 좋아요. 계약금 10% 내고 나머지 중도금 대출되니까 지금 돈이 없어도 하고 규제가 풀리면 분양권을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고 투자 수단으로도 좋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제 이럴 때는 좀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후분양 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후분양 제도를 하면은요 아마 건설 회사들 상당 부분이 못 할 겁니다. 공급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중국도 지금 부동산 위기 문제지만은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내수 시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받침대가 이 건설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그럼요, 기둥이기 때문에 손대기가 어려울 거다. 손대기 어렵죠. 네. 저는 선분양을 못하게 하고 후분양 절대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건설 회사들이 무조건 반대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시행이 돼버리면 건설 회사들은 진짜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뭐 둔촌주공이나 서울에 아주 경쟁력이 있는 단지 아니면 사업을 못 해요. 겁이 나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약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지었어. 보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고 몇 달 안에 잔금을 쳐야 되면 이거는 분양이 아니라 그냥 매매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수요자들도 원하지도 않고요. 건설회사들도 원하지 않기 다 때문에. 이해관계자니까 집값. 그렇죠. 그리고 공급 물량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뭐 270만 호 불가능하겠지만 270만 호 하겠다라고 하는데 후분양을 하는 순간 그거는 불가능한 수치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이 인구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 과거 이제 고도 성장기하고는 다른 다르죠. 이제는 선진국형 약간 맞습니다. 침체형이기 때문에 네. 이 성장이 없는 곳에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맞습니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제부터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해야죠.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걸 이제 사실 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믿지 않아요. 불패 신화는 믿지 않은데 그렇다고 끝났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도 없고요. 물론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곳들은 되겠죠. 근데 과거처럼 모두가 다 오르고 묻지마 투자하는 시대는 이제 점점점 저물어 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구조를 한번 보자면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저는 70년 된 신생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6.25 전쟁 끝나고 사실 뭐 이전 나라는 없잖아요. 새롭게 만든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 법률, 세금 다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양도세만 하더라도 85년인가 86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계층 사다리도 없어지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의사, 변호사 하면 다들 그냥 엄청난 부자. 요즘 대학교 의대 가고 법대 가가지고 의사, 변호사 되더라도 그냥 좀 괜찮은 수익을 얻는 직업일 뿐이지 그렇지. 부자가 된다, 뭐 건물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 얘기는 벌써 우리 사회가 상당 부분 선진화로 들어갔다. 계층 사다리도 얇아지고 있고요. 이번 상승기가 마지막이 될지 뭐 나중에 또 기회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역별로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도 약간 좀 뭐 도쿄 쪽 중심부는 경쟁력이 있고 일본 뭐 후쿠오카나 다른 지역들도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오르기는 오르는데 과거처럼 한국 우리 최근 올랐던 것처럼 2배, 3배 오르는 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L자로 장기로 갈 수도 있는데 일부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높을 거고요. 그래서 좀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사회 구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건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뭐냐 하면 결국 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민을 아주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인구가 그리고 막 늘어나면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요소가 생길 것이냐 이거 아닌다면은 별로 안 보인다고. 근데 우리가 이민을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단일 민족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게도 참 있고요. 강하죠. 오더라도 이제 어떤 수요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려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와야 그렇죠. 되는데 우리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이 아니 빌라가 우리가 지금 빌라를 많이 부흥시키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수요를 떠받쳐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서울 뭐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를 떠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들어오기에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좀 자금력이 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그렇죠. 돈을 벌러 오는 거지. 돈을 벌려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민자들이 늘어나 가지고는 이게 주택 시장을 부흥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 같이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은 사회적 그 비용이 더 지출되는 맞습니다. 그쪽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돈을 벌려고 오는 사람들은 이제 빌라나 이런 수요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임대 수요는 굉장히 풍부해질 수는 있는데 아파트를 사는 매수 수요가 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나 캐나다 뭐 우리 이민 가기 위해서 기본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뭐 그 커리어가 있어야 되고 그럼요.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미국을 안 가고 한국으로 올까 생각해 보면 그렇죠. 답이 아니면 없네.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아파트를